지난 2월 14일에 LG생활건강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800만 원 제재금을 받았습니다. 뭐 도대체 무슨 공시를 불성실하게 했길래 뭐 제재금 800만 원이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크진 않겠죠. 이 내용을 딱 일단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희훈 PD. 이게 뭔 얘기냐면 언제 얘기냐면 여기 표에서 보시면 장대음봉, 우리가 사랑하는 장대음봉, 우리 주식초등학교에서 장대음봉 프로그램 만든다면서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아, 꼭 남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또 즐겁게 해보겠다고 장대음봉. LG생활건강이 1월 10일 날 마이너스 16% 찍었다 마이너스 13% 빠진 날이에요. 이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불성실 공시가 예고된 날이 1월 17일입니다. 주가가 빠진 날은 1월 10일이고 그때 그에 앞서서 아주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LG건강 4분기 전망 증권사는 미리 알았다 라는 제목의 그 강현창 기자의 보도예요. 강현창 기자 굉장히 기사 꼼꼼하게 잘 쓰는 기자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1월 10일 날 그 LG생활건강이 애널리스트한테 저희가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거는 나쁘게 우리가 의심을 해보려 그러면 개인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고 애널리스트들한테만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우리 4분기 안 좋을 거다. 근데 이게 진짜 미묘한 선입니다. 이게 불법과 합법의 그 되게 미묘한 선인데 불법선으로는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성실공시 지정을 한 거지 넘어갔으면 바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1월 10일 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LG선건이 애널리스트한테 알려줬고 그날 증권사의 리포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월 10일 이게 딱 그날이죠. 실적 쇼크 우려,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 필요, 위태로운 불패시나 면세 부진의 추정치 하향, 아쉬운 외부 환경, 불편한 현실, 따이고 수수료 경쟁으로 4분기 부진. 정확하죠? 이 날짜예요. 이 날짜에 애널리스트들한테 LG생활건강이 얘기를 해줬고 그것을 왜 공정공시,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시를 하지 않고 애널리스트들한테만 먼저 얘기를 해줬냐라고 해서 공정공시 위반으로 8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왜 이날을 기억하냐면은 제가 이 카톡에 보면은 이게 1월 11일자예요. 이날 갑자기 이게 이 전날 얘기였어요. 1월 10일 날 갑자기 막 얘기가 나왔어요. 야, LG생활건강이 4분기에 그 매출이 없대. 면세점 매출이 없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걸 담당하는 후배한테 취재를 좀 해보라 그런 거예요. 야, LG생활건강이 4분기에 면세점 매출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한번 알아봐라.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주서 건너 들었던 얘기가 사실 전날 LG생활건강이 애널리스트한테 얘기를 해줬던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컨센서스를 낮춘 거예요.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CJENM에서 IR 담당자가 애널리스트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먼저 주식을 팔았어요. 개인들은 몰랐단 말이야. 실적이 안 좋은지.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왔냐면 그 안 좋은 먹이사슬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 개미들 등쳐먹는 그들만의 정보 라인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리포트가 나왔고 그 날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매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 불성실 공시를 때린 이유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강조드려요. 이분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썼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IR이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네가 뭐 되게 안 좋은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윤영 기자는? 그걸 저희 같은
그러니까 기자든 애널리스트든 전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제가 이걸 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이 당시에 이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어딘가에서 새서 그 공매도가 좀 세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냅뒀으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한 누군가는 공매도를 했을 거고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뚜껑을 열었는데 어닝샷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이러면 오히려 기회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장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달자들한테 이렇게 한 명 또 찍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려주긴 알려줬다는 거야. 근데 물론 이 상황에서 뭐 애널리스트가 미리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손실을 피했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가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날 제가 더 화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표 띄워주세요. 왜 저를 비롯한 멍충이들 우리 기자들 1월 10일 날 신세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인제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정용진 부회장이 무슨 멸공 얘기해갖고 주가 빠졌다고. 그래갖고 야 신세계 주가 하락했다 멸공했다 기사 쫙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신세계 주가가 하락을 했냐면 정용진 씨는 이마트의 최대 주주예요. 신세계가 아니라. 그럼 빠지면 이마트가 빠져야지 왜 신세계가 빠지냐고. 이게 그 신세계 면세점의 LG생활건강 화장품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LG생활건강 화장품이 면세점에서 거의 안 팔렸다라는 얘기는 신세계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컨센서스 하회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이해한 그 매니저들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야. 근데 요 타이밍에 정용진이 멸공을 외친 거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기자들은 야 멸공 때문에 주가 빠진댄다. 근데 사실 멸공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멸공 기사 쓰면 조회수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심지어 주가까지 빠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그 강현찬 기자는 정말 날카롭게 정보가 미리 센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공시 지적을 한 거고 최소한 이 신세계가 이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토대로 추가 취재를 하든 뭘 하든 신세계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얼마나 됐죠? 좀 얘기 더 할까요? 그럼 도대체 4분기 면세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냐? 이거를 뭐 뒤늦게 아니면 이제 와서라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화장품하고 면세점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알만한 사람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면세점 하면 면세점은 뭐예요? 그냥 여행 갈 때 공항에서 담배 사고 술 사고 거기 뭐 화장품 사고 뭐 와이프 줄 뭐 에르메스 같은 거 좀 한 더 개 사고 뭐 샤넬 이런 거 승진하셔서 이제 더 비싼 거 사줄 수 있겠네. 아 에르메스보다 더 비싼 거는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기자라. 저는 에르메스 정도밖에 안 돼 갖고 레벨이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 뭐 근데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면세점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별로 이게 없어요.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건데 면세점 매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면세점 전체 매출 중에 화장품이 70%.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화장품 매출에서 그러니까 화장품이 전체 판매되는 매출에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게 50%예요. 이거 잘 와닿질 않으실 거예요. 야,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산다고? 왜냐? 우리가 봤던 그 면세점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잔챙이들은 가서 우리가 뭘 사도 면세점 매출에도 별로 저희가 없고 화장품 매출에도 별 저희가 없어요. 그럼 뭐냐? 중국의 대형 따이공들 거기가 오랜만에 듣네. 따이공. 면세점도 안 가요. 그냥
뭐 온라인으로 그냥 전화로 주문하면 면세점에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중국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는 우리는 눈에 본 적도 없는 면세점의 전체 매출의 그 70%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은 그 면세점 그 눈앞에 보이는 공항 면세점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뒷라인에서 온라인이든 뭐 대형 따이공들의 거래를 통해서 그대로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비즈니스는 뭐냐면 면세품을 우리가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무역상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면세점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무역 상사를 통해서 중국에다 집어넣는 게 지금 면세점의 중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좀 벌어졌냐면은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면세점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전에는 우리가 사는 거 외국인들이 사는 게 면세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게 한 2015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놀러 왔어요. 이른바 인바운드 영업에서 오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뭐 중국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물건 주세요. 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후배들 밥 사주러 한번 가서 대학교 앞에가 좀 싸잖아요, 물가가. 그래서 보니까 막 안주가 뭐 하나에 뭐 7,000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월급도 받고 하니까 이제 7,000원짜리 안주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쭉 있더라고요. 야, 뭐 아무거나 시켜.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안주 여러 개 시켜야 되거든요. 아, 뭐야,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아, 고르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자. 혼나지 않습니까? 중국 그러잖아. 고디바 초콜릿 우리 보면은 10,000원짜리가 있고 12,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0원짜리 사간다고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을까? 12,000원짜리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 딱 중국 와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멋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를 할 수 있는 주요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리셀이 가능할 때죠. 그렇죠. 재판매가 가능할 때.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뭐 샤넬 줄 서서 사는 것도 뭐 물론 그 샤넬 살 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리셀이 가능하고 언젠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런을 해서라도 그걸 사기만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공모주죠, 공모주. 공모주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되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관광객들이 하나하나 그냥 사가는 것도 처음에는 됐었고 그거를 리셀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사서 하던 게 있고 나중에는 아예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그 면세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생겼는데 하나는 이게 왜 돈이 되냐면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리테일로 이걸 사게 되면 일단 세금 까지는 거 있죠. 그리고 면세점이 화장품 회사로부터 이걸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기 때문에 면세점이 화장품 업계로부터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따이공들한테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원래 면세점 판매가도 싼데 거기에다가 더 할인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고 또 쿠폰 넣어주고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끼고 왔다. 그럼 여행사들은 그 자기네가 손님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여행 패키지 하면 꼭 어디 가잖아요. 이상한 데 가죠. 근데 그 이상한 데가 면세점인 거야. 맞죠. 그럼 면세점에서 여행사한테 또 돈을 줘요. 그러면 여행사 돈도 또 먹는 거야. 따이공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할인도 되지, 뭐 세금도 안 내지, 거기에 쿠폰도 주지, 리베이트 주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아예 소형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국 정부가 소형 따이공들을 좀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밀반입을 못하게 한 거지. 왜 그랬냐면은 그 내수 시장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밀반입되는 것들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매기기로 하게 되면서 그 소형 따이공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드 보복 이후에 여행객이 없어졌어. 중국 여행객이. 그리고 따이공들은 규제를 막고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남은 거는 정식으로 통관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따이공들이 여길 특세를 하게 돼요. 기업형 따이공이라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제가 물어봐봐야 어차피 가늠이 잘 안 될 거니까. 지금은 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면세점 하나를 그 따이공 하나가 다 사. 그럼 아까 제가 면세점 매출의 70%가 화장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국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숫자를 안 갖고 왔는데 그만큼을 그냥 업체 한 개가 그냥 사요. 그럼 롯데 면세점 따이공 하나, 신라 면세점 따이공 하나, 현대 면세점 따이공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 지금 한 4개 정도 있으니까 기업형 따이공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업이 여러 군데구나 이게 아니고 따이공 넷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바운드 여행사들 관광객 없어졌죠. 소형 따이공들 없어졌죠. 그럼 대형 따이공만 남은 거예요. 그럼 면세점 매출의 그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따이공들인데 유일하게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협상력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마 해줄 건데 그러면은 뭐 야 몇 프로 할인해줘 하다가 지금은 아예 면세점에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수준이 됐대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이게 뭐 몇 천억을 팔아도 이익이 빵원이 빵원. 여기다 더해서 무슨 일이 또 생겼냐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악재인데 중국에서 물건을 팔 때 제일 파워풀한 그 채널이 왕홍이거든요. 왕홍들이 그때 뭐 사버려 아저씨 이거 바르는 아저씨 나 너무 부러워. 우리도 발치강제에서 사버려 그래갖고 좀 팔리면 많은 분들이 발치강제에다가 광고도 많이 해주고 할 텐데 그 왕홍이 최근에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군제 때 한국 화장품 35만 개를 팔았던 황웨이 35만 개 여자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여자분인데 세금을 2,500억을 맞았대요. 근데 이게 왕홍이 지금 되게 중요한 판매 채널인데 이분이 2,500억 세금 매지면은 자기 돈 내겠어요? 이거 화장품 팔아주다 맞았다 그러면은 화장품 회사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따이공이 됐든 화장품 업체가 됐든 내가 세금 이만큼 내야 되니까 이거 비용 처리하쇼. 그러니까 그냥 제로에 제로. 이익이 안 나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의존해가면서 따이공한테 물건을 파냐? 일단은 이미 등치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을 줄이는 게 부담스러운 거 1번. 두 번째는 야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조금 회복되면 여행객들도 오고 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를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화장품 업체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잘 물건을 땡겨오는 게 면세점 최고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야 물건을 싸게 갖고 오고 물건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야 중국에다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등치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BEP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그 면세점에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 됐을 때 또 기업형 따이공들한테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야 후려쳐. 그랬더니 LG생활건강에서 그렇게는 못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의 12월에 매출이 거의 줄어든 게 이게 진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데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줄었다고 봤거든요. 30%가 줄었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기는 3개월이에요. 근데 따이공한테 물건 안 줬다 그러는 거가 12월이었거든요. 한 달.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출이 없었다는 그 루머가 이렇게 아예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LG생활건강은 그 당시에 왜 이걸 안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표 주가.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가 원래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까지 이게 딱 작년 10월까지 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거의 한 120만 원? 거의 이게 언제입니까?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딱 그 12월 4분기 한 번 보고 이렇게 됐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근데 아모레는 또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럼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 이게 참 희비가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모레는 2017년에 설화수가 진짜 잘 나갈 때, 와 K뷰티 설화수 짱짱짱 그러고 있을 때 이 따이공들이 막 물건 갖다가 이렇게 파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모레가 중국에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아모레가 면세점을 거쳐서 따이공을 데리고 파는 게 더 싸. 이게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내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것보다 물건을 면세점 거치고 따이공 거쳐서 파는 게 더 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화장품 사업의 굉장히 특이한 그 채널의 문제인데 화장품 원가가 진짜 싸요. 맞아요. 뭐 원가 해봐야 얼마 하겠어. 근데 거기에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정말 뭐 막말로 그 판매가의 10%에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설화수를 진짜 10%를 갖다 판다. 그러면 브랜드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급 브랜드, 야, 화장품은 좀 좋은 걸 써야 멋있는 건데 이거를 막 싸구려로 그냥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싼 화장품하고 정말 싸구려 화장품하고 이게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원가 차이는 거의 안 나지. 근데 물에다가 뭐 약간 좀 재료 좀 집어넣은 건데. 화장품 업계 비하. 아니 비하가 아니라 화장품 업의 되게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아름다움을 파는 거고 뭔가 이미지를 파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이게 K뷰티가 왜 대단하냐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 대열로 올라선 거잖아요. 그럼 글로벌 화장품 애들은 뭐 거기 뭐 대단한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화장품을 하면은 얼굴이 좀 더 덜머지고 동안이 됩니다.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거 진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약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그 주름이 없어지면 안 돼. 왜냐면 의약품이니까. 이거 화장품이잖아. 그러면 주름 개선 효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격 정책을 가지고서 중국에 직접 진출했던 가격보다 여기서 따이공들이 원하는 유통 채널의 가격을 맞춰보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 시장에 갔을 때 자신들이 중국에서 하고 싶었던 마케팅 전략이 안 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모레 퍼시픽은 그 당시에 우리 면세점에다가 물건을 한 사람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뭐 무한대로 살 수 있었다면 한 10개만 팔고 뭐 한 5개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LG생활건강은 치고 나갔어.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일단 많이 팔아야지 해갖고 막 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모레가 1등이었고 LG생활건강은 뭐 떨어진 2등이었는데 이거를 역전을 시켜버린 순간이 그 시점이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시진핑의 그 아내 그 펑리웨이인가 여사님 그분이 이게 황후의 화장품 뭐 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후는 완전한 그 중국의 그 럭셔리 브랜드가 됐고 그 아모레는 그냥 좀 좋은 브랜드 정도로 떨어지면서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 완전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LG생활건강은 따이공들한테 못 준 거야. 이거 주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광군제 때 워낙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11월까지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12월에 조금 하회하더라도 연간 실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모레는 어떻게 좀 또 돼 있었냐면은 그 중국 본토에서 파는 라인하고 그 면세점을 통해서 파는 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설화수인데 면세점을 활용해서 팔았던 라인은 윤조 라인이고 중국에다 파는 건 라인 잠색 라인이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좀 더 싸게 팔더라도 중국게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LG생활건강은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좋은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밀어넣을 수가 없었던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모레와 LG생활건강 주가 보여드릴까요? 주가 이게 최근 주가입니다. LG생활건강 주가는 툭 떨어진 상태로 있고 아모레 퍼시픽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뭐 규모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 아모레가 훨씬 떨어져요. 근데 LG생활건강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길만 남았다라고 보는 거고
아모레를 그동안 잘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아모레 퍼시픽이 원래 잘하던 것이 그 방문 판매를 잘했어요. 진짜 그 럭셔리 화장품을 손에서 손으로 넘기는 그 방문 판매가 굉장히 강했는데 아모레가 그 당시에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근데 그 고비용의 오프라인 매장을 다 유지할 것이냐. 거기가 뭐 에뛰드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이니스프리라든지 이런 게 아모레 퍼시픽이 대박난 그런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저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니스프리 매장도 국내 기준으로 작년에만 100개 넘게 줄였고 이니스프리 매장도 1000개에서 600개로 줄이고 중국에 있는 이니스 매장도 280개에서 140개를 줄일 건데 그중에 100개를 상반기 내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비중을 확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타이밍에 LG생활건강은 오프라인의 방문 판매를 오히려 세게 밀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모레가 한 10배 많았던 게 그 지금은 똑같은 수준까지 됐고 그 방문 판매를 통해서 후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쫙 팔아낸 그리고 중저가 라인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고 럭셔리로 잘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럭셔리는 잘 안 됐고 오프라인 고비용 구조는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정을 해갖고 비용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매출이 대박 늘어날 건 별로 안 보이는데 그래도 좀 이익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요새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뭐 카톡으로도 팔고 이 쿠팡으로도 팔고 쿠팡이츠 배달된답니다. 쿠팡이츠 누르면은 뭐 15분, 20분 만에 배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쪽을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근데 이게 럭셔리 브랜드를 파는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이게 쿠팡이츠로 팔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이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이 K뷰티의 어떤 흥행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이게 중국에서 더 이상 업사이드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중저가 브랜드는 이미 한국에 있는 중저가 브랜드로 안 돼요. 현지 업체들이 워낙 잘합니다. 현지 업체가 뭘 잘하냐? 마케팅을 잘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주냐? 우리나라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저가 화장품도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만들고 중국에 있는 화장품도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가 만들고 그러면 중국에서 그 마케팅 잘하는 왕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도 잘 안 되고 럭셔리 브랜드에 쪽에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금 또 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업사이드를 낼 수가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지금 한국 화장품들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 우리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진 시장을 한번 나가볼까? 그랬더니 뭐 저기 뭐 에스티 로더니 뭐 막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은 어떻게 그동안 무역 상사 역할을 했던 그걸 통해서 규모를 키웠던 현재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화장품은 그 면세점과 중국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이 부분은 다 똑같이 고민이 있는데 아모레는 구조조정을 해서 쪼그라져 있는 상태 LG생활건강은 굉장히 커 있는 상태 그래서 이익이나 매출은 훨씬 더 LG생활건강이 크지만 그나마 바닥에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아모레가 지금은 주가가 조금 상승세가 있다. 그게 그 2021년 4분기에 있었던 그 미공개 정보라고 봐야 될지 공정공시 위반이었다고 봐야 될지 그 이벤트에 있었던 그 화장품 회사들의 고민입니다. PT 하느라고 이 PT 보느라고 채팅을 못 봤는데 그 허인영 기자가 애드립으로 시간을 좀 때우고 계시면 제가 채팅을 좀 보겠습니다. 애드립이요? 예. 제 거 하면 되지 않나요?